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보며 들으며 짱가몽이 책을 보며 읽어드립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삼국지 병법 1편 유비구이 11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거울. 동탁으로서는 이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지는 해를 다시 서쪽에서 떠오르게 할 것 같은 위세를 자랑했다. 이제 낙양은 완전히 그의 손아귀에 들게 되었다. 자기 동생인 동민을 좌장군에 봉하고 여포를 기도위 중랑장 도정우에 임명했다. 장군께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모사 이유가 말했다. 알고 있어. 알고 계시면 급히 단행해야 합니다. 이제 술자리를 베풀어도 정원이나 노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동탁은 이유에게 모든 준비를 갖추게 했다. 낙양의 일찍이 없었을 정도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였다. 동탁은 여포를 시켜 철갑군 천여 명을 좌우에 늘어서게 하여 문무백관을 위압했다. 잔이 몇 차례 돌고 조용한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한창인 때를 기다렸다가 이유가 동탁에게 귀뜸했다. 동탁은 왼손으로 칼집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일어서자 소리쳤다. 여러분 들으시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금방 조용해졌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자리가 무슨 목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전번에 내가 제의했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 싶습니다. 어둡고 나약하여 종묘를 받들기 어려운 지금의 황제를 폐하여 이를 홍농왕으로 하고 진류왕을 세워 황제 위에 오르게 하는 이 의안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탁은 커다란 몸집에 위협이라도 하듯 날카로운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을 정면으로 받고 눈을 내리감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됐다. 이 일을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동탁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을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중군 교위 원소였다. 동태위 적자를 패하고 세자를 세우는 것은 그 적자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 하나오. 지금 폐하께서 무슨 죄가 있다는 거요? 아니면 태위 자신이 반역을 꾀할 속셈이 있는 거요? 조금도 막힘없이 말했다. 닥쳐라. 내게 뭐만할 생각이 있다고 의심하는 너 자신이 조정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만들려던 하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더냐.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도 요행인 줄 알아라. 동탁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여포가 그 옆에서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원소를 딱 노려보았다. 원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탁, 천하의 영웅은 당신뿐이 아니야. 그러자 마주 외치려고 했을 때 그의 숙부인 태부 원해가 달려와서 말렸다. 소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못하겠느냐. 칼자루를 잡은 오른손을 잡아 누르고 속삭였다. 기회는 뒤에도 있다. 원소는 옳다는 생각이 들자 다음 순간 몸을 돌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길로 원소는 부하를 거느리고 멀리 본국인 기주로 떠났다. 원소가 가버린 뒤 이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연애는 끝났다. 황제는 패하기로 결정이 났다. 동탁은 백관들이 물러간 뒤 시중 주비와 교위 오경과 의랑 하옹 세 사람을 남게 하고 물었다. 그대들 생각에는 원소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가? 주비가 말했다. 원소가 앙심을 품고 떠난 것은 틀림없지만 아마 본국에서 난을 일으킬 만한 계략은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오경도 말했다. 소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태사에게 원소를 치거나 하신다면 궁주에 물린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듯 반기를 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시들은 벌써 4대에 걸쳐 기주의 세력을 잡고 있어 그 문화생과 옛 관원들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만일 원소가 반기를 들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산동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원소의 죄를 용서하고 한 군의 태수로 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책인 줄 압니다. 동탁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유,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이유는 차가운 태도로 말했다. 원소의 용기는 대단하지만 결단력이 없으므로 큰 일을 꾀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세 분이 말한 대로 한 지방의 태수로 임명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것도 도상에서 먼 발해군 같은 데로. 알았다. 동탁은 자기에게 반항한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중평 6년 190년 9월 초하루 낙양궁 가덕전에 새 황제가 나오기를 기다려 동탁은 문무백관을 향해 다시 갑자기 칼을 뽑아들었다. 다들 들으시오. 지금 하늘에 고하는 책문을 읽고 이로써 천하를 다스리게 할 황제가 바뀌게 되어 기다리고 섰던 이유가 앞으로 나아가 책문을 펴들었다. 이유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아주 장중했다. 효령 황제께서 일찍이 신하와 백성을 버리시니 황제가 뒤를 이어 천하가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런데 황제는 천품이 가볍고 위험이 없는 데다가 상주 노릇을 게을리하여 옳지 못한 품행이 드러나므로 천자의 자리를 부끄럽게 함이 있었고 더러운 소문으로 조상을 욕되게 하고 종묘를 더럽혔다. 황태우는 이를 가르치는데 어머니의 도리를 잃었고 동태우의 돌아가심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 삼강의 도리와 천지의 기강이 모자람이 많았다. 진류왕 협은 성덕이 크고 왕성하여 법도를 지킴이 엄격하고 상주 노릇을 슬피하고 말에 그릇됨이 없었다. 좋은 소문과 아름다운 자랑이 천하에 널리 들리니 마땅히 황업을 이어받아 길이 만세에 전할지라다. 이유가 읽기를 마치자 동탁은 좌우 시신들을 향해 명령했다. 어서. 시신들은 옥저로 나아가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천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다음 데리고 가서 북쪽을 향해 무릎 꿇게 했다. 동탁은 진류왕의 손을 잡아 옥저에 앉힌 다음 북쪽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천자에게 차디차게 명령했다. 자, 신하의를 올리시오. 날 때부터 유약했던 천자는 지금까지 단 하나 자기 편이었던 동생에게 마치 꼭두각시나 된 것처럼 넙죽 엎드려 절하고 말았다. 문무백관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은 까맣게 잊고 비웃기까지 했다. 과연 목숨이 아까워 체면을 헌시짝거리듯 하는 이런 천자는 옥자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뒤쪽에서 미쳐 울부짖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태우였다. 시신들에게 끌려 동탁 앞에 오자 하태우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몸부리치며 동탁에게 덤벼들려 했다. 동탁은 가짜 떠는 듯이 웃음을 던지며 명령했다. 태우의 옷을 벗겨라. 입고 있던 옷이 하나하나 벗겨져 타우는 알몸이 되다시피 했다. 이 역정놈, 이게 무슨 짓이냐. 마침내 참다 못한 문관 한 사람이 섬돌 아래에서 튀어올랐다. 여놈이 무슨 권세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느냐. 상서 정관이라는 젊은 문관은 상아로 만든 호를 들어 동탁을 향해 치려했다. 미친놈 같으니 옆에 있던 여포의 칼이 번쩍했다. 정관의 머리는 9자나 날아가 섬돌 아래로 굴렀다. 동탁의 횡포에 대해 이날 대항한 사람은 가엾게도 그 젊은 문관 한 사람뿐이었다. 천자는 본디대로 홍농왕으로 내려앉고 하태우와 함께 끌려가 영안궁에 갇혔다. 새로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진류왕은 이제 9살이었다. 뒤에 헌제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날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그와 동시 동탁은 상국이 되고 양표는 사도에, 순상은 사공에, 한복은 기주, 목에, 장유는 진류태수에, 장자는 남양태수에 이런 식으로 신복들을 모조리 출세시켰다. 상국의 자리에 앉은 동탁은 천자가 있는 전에 오를 때도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마치 새 황제의 양아버지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이유는 백관들이 숨어서 동탁을 미워하는 것을 걱정하여 이 기회에 학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등용시켜 상국의 인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고 낙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채옹을 천거했다. 동탁은 곧 채옹을 불러냈다. 하지만 채옹은 이를 사양하고 나오려 하지 않았다. 화가 치민 동탁은 사람을 시켜 협박했다. 만일 나오지 않으면 너희 삼족을 멸하리라. 채옹은 하는 수 없이 동탁 아래 들어와 일했다. 채옹이 정치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 것은 문무백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리하여 연호를 초평으로 고쳤다. 아니,
영안군 뒷뜰을 경비하던 위병대장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어디선지 슬픈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아, 저건 폐제다. 그냥 들어넘길 수 없다. 가만히 듣고 있던 위병대장은 그 노래의 내용을 알아듣자 곧 안으로 들어가 궁녀 한 사람에게 명했다. 폐제가 지은 시를 베껴가지고 오너라. 위병대장이 이유에게서 가져온 폐제의 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어린 풀은 연기같이 푸르고 날아드는 쌍제비 귀엽기도 하구나. 푸른 띠 두른 듯 낙수는 흐르는데 언덕 위 오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구나. 아득히 보이는 푸른 구름 같은 곳. 내가 살던 옛 궁궐이 있겠지. 누가 충이 받들고 일어나 내 마음속 원한을 없애줄꼬. 쭉 한 번 훑어본 이유는 중얼거렸다. 이거 안 되겠군. 이런 원망의 시가 한간에 퍼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나서야만 되겠다고 반기를 들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이튿날 아침 이유는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영안궁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때 폐제 홍록왕과 하태우는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누각 위에서 화창한 봄볕을 받으며 서로 마주 앉아 갇혀 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유는 천천히 나아가자 가져온 술을 금잔에 가득히 부어 내밀었다.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계절이라 상국께서 마음을 위로해 드리라고 이 축하의 술을 보내왔습니다. 사양 말고 드십시오. 폐제는 겁을 먹고 하태우를 돌아보았다. 하태우는 이유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만일 그것이 축하의 술이라면 그대가 먼저 맛을 보도록 하라. 이유는 그 말에 당황하기는커녕 희지기 웃겨는 숨겨 가지고 왔던 단도와 흰 비단폭을 꺼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싫으면 이 두 가지를 받는 것이 좋을 거요. 아, 하태우는 자기 가슴을 쥐어뜯었다. 내 오빠 하진이 어리석게도 동탁 같은 역적을 서울로 불러들여 이런 화를 당하게 될 줄이야. 아, 이렇게 외치며 그 단도를 받아주자 하태우는 이유를 향해 찌르려고 대들었다. 못된 계집. 이유는 몸을 피하며 하태우의 허리를 걷어찼다. 으앗! 비명을 지르고 난간을 헛디딘 하태우는 거꾸로 누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유는 땅바닥에 나가떨어진 하태우의 시체를 차가운 눈으로 굽어보고 나서 천천히 잔을 들고 폐제 앞으로 나아갔다. 폐제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것이 못난 귀인의 운명이란 거요. 이유는 바보처럼 해벌리고 있는 홍록왕의 입에 독주를 흘려 넣었다. 동탁이 낙양에 입성하여 천자 폐립을 자행할 때까지 석 달 동안 도읍은 문자 그대로 무법지되었다. 낙양에서는 귀족들이 대저택을 짓는가 하면 하나같이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그런 낙양의 동탁은 휘하 장병들을 야수처럼 풀러놓았다. 서쪽 변경의 무지한 군졸들은 부잣집을 떼지어 습격하고 여자를 겁탈했으며 값나가는 물건을 약탈했다. 동탁은 동탁대로 일찍이 영재가 쓰고 있던 용상에 누워 자며 궁녀를 차례로 불러들여 욕을 보였다. 때로는 한꺼번에 두씩 셋씩 거느리던 일도 있었다. 동탁은 무서운 짐승의 욕심을 지니고 있었다. 매일 밤 여자를 품에 안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낙양궁 1000명의 궁녀를 모조리 안아줄 것이다 하고 꺼리낌 없이 큰소리쳤다. 또 어느 날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양성으로 갈 때였다. 마침 그날은 마을 제사가 있는 날이라 남녀노소가 다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즐겁게 뛰놀고 있었다. 이를 바라본 동탁은 공연히 화를 냈다. 백성들이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며 놀다니. 군사들을 시켜 사방에서 이를 포위한 다음 젊은 여자를 때리고 모조리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도성으로 들어오자 동상국께서는 산으로 놀러가던 도중 도적의 무리를 발견하고 이를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며 농민의 머리 1000여 개를 성문에 걸어두게 되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동탁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영영 밝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목숨을 끊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월기교위 오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부는 조복 밑에 철갑을 입고 가슴에 단도를 품고선 매일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조회에 들어와 동탁의 주위에 호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자 이 역적 천벌이다 하고 가슴을 향해 칼을 내질렀다. 동탁은 얼른 몸을 피했다. 칼은 왼쪽 가슴을 살짝 찌르며 빗나갔다. 동탁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주먹으로 오부를 후려쳤다. 그때 여포가 달려왔다.
오부는 여포와 맞붙어 싸웠으나 곧 팔이 비틀려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너를 충동질한 놈이 누구냐? 바른대로 아뢰라. 동탁은 오부의 얼굴을 신은 발로 짓밟았다. 오부는 굽히지 않았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네 신하가 아니다. 반역이 무슨 반역이냐? 내 놈의 죄악은 하늘에 차 있다. 모든 사람이 네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원통하다. 내 놈을 시장 바닥으로 끌어내어 찢어 죽이지 못한 것이. 외치면서 동탁에게 침을 뱉었다. 오부는 형장으로 끌려가 온몸이 빈틈없이 창에 찔렸으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동탁을 꾸짖어 냈다. 후세 사람이 오부를 찬양하여 시를 지었다. 한나라 다할 무렵 오직 한 사람, 높은 기계는 하늘을 찔렀네. 비록 생각은 이루지 못했어도 천추 만고의 꽃다운 그 이름 오부라던가. 멀리 발해로가 있던 원소는 낙양에서 동탁이 황제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의분을 누를 길이 없어 밀사를 사도 왕윤에게 보냈다. 역적 동탁이 하늘을 업신여기고 황제를 패한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거늘 공은 그 횡포를 못 들은 척 버려두고 있으니 어찌 나라를 위하는 충신이라 하겠소. 원소는 지금 군사를 모아 훈련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감히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이 만일 뜻이 있으면 곧 틈을 타서 이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왕윤은 어질긴 했지만 용기는 부족했다. 밀서를 받고도 마음을 결정할 수가 없어 한동안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동탁을 무찌를 수가 있을까? 왕윤으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일이었다. 대궐에 들어가 조신들의 휴게실로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동탁의 신복이나 그의 손발이 되어 있는 내관들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옛날 신하들 뿐이었다. 그것을 보자 결심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축배를 들어주시지 않겠소? 모두 기꺼이 응했다. 그날 밤 왕윤의 집 뒤채에는 동탁을 미워하는 구신들만 30여 명이 모였다. 술잔이 몇 차례 들고 났을 때 왕윤이 문득 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숙였다. 그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릴 보자 대신들은 더 이상 한 듯이 물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에 무엇이 그리 슬퍼서 그럽니까? 여러분, 왕윤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로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동탁에게 의심을 받을까 싶어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벌써 다 보신 바와 같이 동탁의 전권과 횡포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 고제께서 천하를 통일한 지 400년을 지나 누가 이런 말세를 맞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나라는 동탁과 같은 더럽고 사나운 도적에 의해 망하고 말 것이지.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또 침울한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때 하하하 뜻밖의 끝자리 쪽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왕윤을 비롯해 일동이 깜짝 놀라 그쪽으로 눈길을 보았다. 동탁이 보낸 사람인가 하고 소스라쳐 놀랐던 것이다. 그것은 효기교위 조조였다. 혼자서 잔을 들고 뭐가 우스운지 통쾌하게 웃고 있었다. 조조는 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호시탐탐이란 조조의 바로 이때의 심경이었다. 조조가 보았을 때 피살된 하진도, 지금 위세가 낙양궁을 덮고 있는 동탁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도 왕윤도 고작 보잘것없는 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지략에 있어 아무도 자기와 어깨를 겨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조였다. 다만 좋은 기회가 아직 오지 못해 못에 들어있는 용이 비구름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제 두고 보아라. 조조는 조종의 끝자리에 앉아 늘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르고 묻 관원들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도 또 왕윤의 집 후당에 모인 옛 조종 대신들 틈에 끼어 자기 자신을 별도의 위치에 두려고 생각을 품고 있던 조조는 너무도 무기력한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왕윤은 정색하며 조조를 꾸짖었다. 조교위, 무엇이 그리도 우스운가?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짐짓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대답했다. 황송하오나 다 같이 이름 있는 대신들께서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 동탁 하나를 쳐서 무찌르는데 이렇다 할 계책을 내놓지 못하시고 공연한 탄식이나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너무나 아녀자들 같아 무심코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방자하지 않는가? 그대는 승상 조참의 후손으로 조상 대대로 한나라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나라 장래를 비웃으며 나라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조는 태도를 바꾸었다. 제가 무심코 웃은 것은 대신들께서 공연인 눈물만 흘리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 때문이지 절대로 나라에 보답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가슴에도 나라에 보답하려는 뜻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보아 동탁을 묻지를 무슨 묘책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왕윤이 이렇게 묻자 조조는 싱글벙글 웃었다. 조조 비록 재주 없지만 동탁 머리를 베어 도송문에 달아두고 천하에 사과하여 만백성을 건질 계책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태도와 말투를 금방 바꿔 늠름한 기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떤 계책인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몸을 굽혀 동탁을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아첨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틈을 엿보아 이를 단칼에 찌를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듣건대 사도께서는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하에 보기 드문 명검이 있다 하니 이왕이면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역적 동탁을 찌르는 이기로 삼을까 합니다. 그대가 참으로 그럴 결심이 서 있다면 전가의 보도쯤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왕윤은 곧 안으로 들어가 그 칼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길이가 한자 남짓하고 칠보를 박아 아름답게 장식한 물건으로 칼집에서 뽑으면 마음이 절로 가다듬어진다. 참으로 훌륭했다. 조조는 이를 받아주고 말했다. 이 칼을 가지고 상부로 들어가 동탁을 찔러 죽이게 된다면 이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새삼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왕윤은 손수 수를 따라 조조의 성공을 빌고 약속했다. 일이 성공하면 내 그대를 중랑장 좌장군으로 청구하겠다. 조조는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 칼을 뽑아들고 삼킬 듯이 바라보았다. 이걸로 동탁의 가슴을 찌른다. 동탁을 찌르면 천하의 영생은 확 달라지게 된다. 묘당의 첫자리가 나를 위해 비어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늙은 하인이 들어왔다. 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인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떻게 되다니? 오늘 밤은 또 대단히 험악한 기색을 보이시며 그렇게 칼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계시니 말입니다. 나는 이 칼로 내일 아침 동탁을 죽일 것이다. 날이 하인은 기겁했다. 그런 무모한 줄 알고도 이를 감행해야 천하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포라는 대단한 호골이 밤낮으로 동상궁 옆을 떠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부터 패도를 달리는 영웅은 첫 출발 때 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일을 목숨을 걸고 가능하게 만들었어. 나는 기어코 한다. 조조는 장담했다. 늙은 하인은 잠시 젊은 주인을 지켜보더니 일러주었다. 날이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꾸중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뜻대로 안 되었을 때는 부디 동남쪽으로 향해 달아나십시오. 하남 중모현 혈령인 진궁이란 사람은 소인의 조카가 됩니다. 의리와 용맹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구해줄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상부로 출근한 조조는 짐짓 낮이 되길 기다렸다가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상국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동탁은 뒤채에서 쉬고 있는 장이라고 했다. 됐다. 조조는 뒤채로 갔다. 동탁은 침대 뒤에 반드시 누워 시녀에게 허리를 주무르게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여포가 바위처럼 우뚝 지키고 서 있었다. 조조냐, 왜 이렇게 늦었느냐? 조조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곧 동탁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날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실은 소인이 가진 말이 늙고 병들었는데 오늘 아침 등천길에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조조가 그럴듯하게 변명하자 동탁은 명령했다. 그러냐? 가지고 있던 말이 죽었으면 내가 한 마리 주지. 어제 서량에서 좋은 말이 10마리쯤 와 있다. 여포 한 마리 골라내어 조조에게 주도록 해라. 지금이다. 여포가 대답을 하고 나가자 조조는 가슴이 설레었다. 동탁은 시녀가 몸을 주무르자 기분이 좋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조조는 가만히 칼을 뽑아 칼날을 등 뒤로 돌리고 살금살금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조조가 불찰이었던 것은 뒷벽에 거울이 걸려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칼날이 거울에 비쳐 번쩍하고 빛났다. 그 바람에 동탁은 반쯤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뭐냐? 벌떡 일어난 동탁은 물었다. 조조,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때 집 밖에서 여포가 끌고 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이제 틀렸다. 조조는 속으로 안타깝게 외쳤다. 그러나 임기응변의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조조는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조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자 칼을 공손히 받쳐들고 태연히 말했다. 이것입니다. 승상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이 길에서 넘어졌을 때 소인도 함께 넘어졌기 때문에 혹시 날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뽑아보았습니다. 칼날이 그토록 빛나는 걸로 보아 역시 보도가 틀림없는 줄 압니다. 동탁은 받아들고 한번 바라보자 얼굴을 빛냈다. 과연 명도로구나. 그때 여포가 들어왔다. 조조는 얼른 건네주었다. 이런 훌륭한 칼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포도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참 훌륭한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조는 물었다. 내게 줄 말은 밖에 있습니까? 마당에 끌어다 놓았어. 어디 구경 좀 할까요? 조조는 얼른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마부에게 고삐가 잡힌 채 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승상께서 주신 말을 한번 타고 달려볼까? 조조는 혼자 중얼거리며 훌쩍 올라탔다. 올라타기가 무섭게 말 배를 찾아 바람처럼 상부의 문을 빠져나가 그 길로 곧장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한참을 지나도 조조가 돌아오지 않자 동탁은 그제야 여포에게 말했다. 웬일이냐 조조는. 승상, 조조는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어째서? 아무래도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이 승상께 칼을 뽑은 채 들고 있었고 제가 돌아오자 칼집을 건네주었는데 혹시 그놈이 승상을 찌르려다 들키자 그 자리를 얼버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듣고 보니 그놈이 어딘지 수상한 데가 있었어. 여봐라, 이유를 불러라. 동탁은 소리쳤다. 이유가 급히 들어왔다. 조저런 놈이 나를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도망친 모양이다. 이유는 잠시 이맛살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조조는 아직 처자를 거느리지 않고 서울에는 혼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서 곧 돌아오면 정말로 칼을 바치려 한 것이 되겠지만 만일 집에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자객 노릇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10여 명의 기병이 조조의 집에 들이닥쳤으나 세간은 그대로 놓아둔 채 조조는 이미 간 데가 없었다. 시중 들던 늙은 하인마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동탁은 이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화가 폭발했다. 조조란 놈은 내가 그렇게 돌보아주고 있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다니 그놈이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는지 까닭은 아는가. 아마 노신들 가운데 승상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있어 조조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그 배신한 놈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말 테다. 아니 됩니다. 승상께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모의에 가담했던 일당들은 조조가 실패하고 도망간 줄을 알면 각자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내색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누가 모의에 가담했는지는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조조를 산채로 잡는 일입니다. 그래, 그럼 당장 조조를 잡아들여라. 알겠습니다. 이유는 곧 그림 그리는 사람을 불러 조조의 초상을 수십 장 그리게 하고 공문서와 함께 사방으로 돌리게 했다. 조조를 사로잡아 끌고 오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주고 만호의 후에 봉할 것이나 만일 그를 숨겨주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 중벌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삽시간에 도성 안에 퍼졌다. 조조가 어디까지 도망치게 될지는 모르지만 도관에 든 쥐와 다른 것이 없다. 이유는 혼자 웃었다. 이유의 재빠른 수배에는 빈틈이 없었다. 진잠은 길을 걷다가 고개를 갸우댔다. 도망친 조조는 우선 백마사의 몸을 숨겼다. 그는 요즘 조조를 위해 낙양 성안을 다니며 동탁 쪽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혹 잘못 본 것일까? 하지만 너무도 닮았다. 그가 일찍이 거록에 태평도 본부에 있을 때 본 대방의 하나 한섭이 틀림없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대담하구나. 세상에선 장각 형제의 죽음으로 황건당이 아주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는 아직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특히 청주나 서주엔 황건의 정권이 있다는 소문이었다. 아니야, 청주나 서주 같은 먼 곳이 아니고 분수 유역에 그들 기지가 있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진잠은 조조를 만났을 때 한섬 이야기를 했다. 동탁군도 꽤나 허술합니다. 역적물이 대방이 밝은 한낮에 거리를 걷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황건당도 쫓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대방쯤 되는 자가 낙양에 와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조조는 화제를 바꾸었다. 백마사가 세워진 지 120년이 지났다. 요즘 와서 겨우 한인의 신자도 늘기 시작하고 출가를 희망하는 여신도도 나타났다. 여승방을 세우자 지영은 동탁에게 계획을 말했다. 그리고 불탄 궁전의 기둥이나 보로서 쓸만한 제목 불하를 부탁했다. 새 제목을 써도 좋아. 자금 걱정은 하지 말라. 동탁은 백마사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로 하여금 백마사까지 호위했다. 조조가 백마사에 숨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그러나 지영은 동탁과 너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으려 했다. 아직은 동탁의 지위가 단단하지 못하다. 특히 그나 그의 부하들이 벌이는 행패로 하루가 다르게 인심을 잃고 있었다.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나 같은 외부 사람에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잠은 조조의 물음에 대답했다. 조조는 팔짱 끼며 명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물었다. 성문 검색은 어떤가?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심하지 않지만 나가는 것은 아주 엄합니다. 몸수색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성문 경비가 엄한 것은 조조 체포령이 내렸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낙양은 전부 내 것이다. 동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낙양 자체뿐이 아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두 그의 것이다. 낙양 것은 바늘 하나라도 밖에 내보내선 안 된다. 성문을 단속해라. 조조가 쉽사리 탈출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때의 낙양은 장안에 비해 매우 작았다. 남북 5km, 동서 2.5km의 거리가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낙양성은 남쪽에 계양, 평, 원, 진의 4문, 북쪽에 하, 곡의 2문, 동쪽에 상동, 동중, 만경의 3문, 서쪽에 광양, 웅, 상서의 3문 등 모두 12개 성문이 있었다. 동탁이 백마사 쪽에 제공한 상동문 안쪽 작업장에 조조는 숨어 있었다. 진잠은 그 속셈을 읽을 수 있었다. 조조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 혼잡을 틈타 탈출할 계획이구나. 조조가 또 물었다. 그 밖의 일은? 동탁이 드디어 부자들의 재물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은 반역자와 관련이 있었다는 이유를 붙여 부자나 명문의 재물을 강탈하고 있었다. 동탁은 실로 엄청난 욕심의 소유자였다. 무력 덩어리였다. 빼앗은 황금은 녹여 금덩이로 만들어 동이라는 각인을 만들어 찍었다. 이것도 그의 무력이 그대로 드러난 짓이라 하겠다. 그때 지영이 싱글벙글하며 물쑥 나타났다. 오늘 밤 백마사까지 가주십시오. 백마사는 낙양성 서쪽 밖에 있었다. 그럼 준비가 되었어? 조조는 성급하게 묻는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필요 없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성미였다. 진잠도 함께 나가도록 하십시오. 지영은 그 말만 전하고 나가버렸다. 설계도에 따라 헌 제목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대패질하고 짜맞출 수 있도록 흠이나 돌출부를 만든다. 그것을 성 안에서 실어내는 허락을 받아낸 것이다. 동탁의 허가장이 있으므로 성문 통과는 쉬웠다. 커다란 짐술의 셋이 준비되었다. 동탁은 군마까지 빌려주었다. 짐술의 뒤에 10명중의 군사가 따랐다. 동탁의 군졸이다. 그 밖에 진잠과 지영도 수레 옆을 따라 걷고 있었으나 조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성문은 쉽게 통과됐다. 그리하여 제목을 수북하게 실은 수레는 백마사 경내 암자가 있는 뜰에 도착했고 동탁의 군졸과 군마는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갔다. 날은 벌써 어두웠다. 지영이 수레 옆에 서서 가만히 속삭였다. 이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제목더미 솜에 교묘히 만들어진 틈에서 조조가 기어나왔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진잠의 물음에 조조는 머리를 만지며 빙긋 웃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머리는 붙잡혔지만 붙잡혀 목이 잘리는 것보다는 낫지. 곧 떠나시겠습니까? 말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고맙네. 지영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해주게. 이윽고 조조는 동남쪽을 향해 줄곧 발길을 돌렸다. 백마사에서 마련해준 준마는 산과 들을 쏜살같이 달렸다. 중모현 현성 앞에 도착한 조조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살았다. 이곳 현령은 자신을 길러주고 섬겨온 충실한 하인의 조카라고 한다. 조조는 닫힌 문 가까이 가자 지키고 있는 군사에게 부탁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으로 황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요. 서주에서 오는 길이니 문을 열어주시오. 수문장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조조의 초상화가 쥐어져 있었다. 조조의 얼굴과 비교해보더니 말이 거칠어졌다. 잠깐 조사할 일이 있다. 현령 진궁은 끌려온 조조를 한번 바라보자 소리쳤다. 네가 조조로구나. 너를 체포하겠다. 조조는 하인의 말과 다른데 속으로 몹시 당황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했는데 말이다. 진궁이 부하에게 말했다. 내일 이 조조를 함거에 넣어 낙양으로 올려보내겠다. 깊은 밤 조조는 후원 뒤쪽에 있는 감옥 벽에 기대어 묵묵히 눈을 감고 있었다. 늙은 하인의 충고에 따라 이 중모형까지 도망쳐왔던 것인데 현령 진궁은 뜻밖에도 서울로 압송해 상을 받겠다고 큰사리치며 매정하게 조조를 이 감옥에 쳐놓고 만 것이다. 알지 못하는 남의 호의를 바라고 찾아온 내가 어리석었다. 조조는 자신을 비웃으며 목숨을 단념했다. 현청에선 많은 은상을 받게 될 축하잔치가 미리 열린 모양이었다.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뒤 모두 곤드레가 되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자 조용조용한 발소리가 가까이 왔다. 조교위, 촛대를 든 사람을 창살 너머로 본 조조는 깜짝 놀랐다. 현령 진궁이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도성에 있으면서 동승상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그 고마움을 버리고 스스로 화를 부리게 되었어. 조조는 그 물음에 대해 아주 쌀쌀맞게 대답했다. 참새나 제비가 어찌 봉황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대가 할 일은 나를 서울로 압송해서 첨금을 받고 만호 후가 되는 거요. 그만 돌아가오. 귀가는 아직 이 진궁의 고육지책을 모른단 말이오. 뭐요? 나는 현령이요. 당신을 구하려면 먼저 관문 지키는 군사들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어. 그럼 역시 당신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인이던 아저씨로부터 전갈이 왔었는데 당신이 도망쳐 오거든 구해주도록 하라고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못난 관리이기는 하지만 언제인가 내 몸을 바칠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가? 그럼 내 뜻을 말하리다. 조조는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 조상은 400년 동안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해왔어. 한나라 조정이 쇠미해진 지금 결연히 몸을 일으켜 간악한 도적을 무찌를 결심을 하고 일부러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며 뜻을 모아 이를 죽이려 했던 것인데 운이 아직 이르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어. 그럼 만일에 이 관문을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장차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야 뻔하지요. 고향인 초군으로 돌아가 온 천하의 제후들에게 외쳐 군사를 일으킬 뿐이요. 알겠습니다. 진궁은 곧 쇠문을 열고 안내했다. 이리로 오십시오. 가만히 조조를 방으로 데리고 온 진궁은 공손히 2번 절을 하고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이 진궁이 오래전부터 바라며 기다리던 천하의 호건인 듯 싶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벼슬을 버리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조조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늘의 운은 내게 있구나. 이윽고 진궁은 조조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저마다 칼 한 자루를 품고 현청에서 곧장 말을 달려나갔다. 그로부터 사흘 뒤 2사람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성고 땅에 와 닿았다. 그날도 역시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조조는 어느 큰 길을 지나면서 자꾸만 주위를 돌아보더니 채찍으로 동남쪽에 있는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 숲이다. 본 기억이 있다. 여기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 숲속에 여백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어. 옛날 아버지와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여서 어릴 때 한 번 아버지를 따라 며칠 묵은 적이 있었지. 다행히 아직 살아계시다면 하룻밤 쉬어갈 수 있을 거요. 조조와 진궁이 집 앞에 말을 메고 대문을 들어서자 수염이 긴 사람이 하인들에게서 뭔가를 시키면서 뜰을 걸어오더니 2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아니, 그리로 급히 다가오자 물었다.
길리, 너는 바로 조맹덕? 그렇습니다. 조조올시다. 아저씨께서 이렇게 건강하시니 무엇보다 기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나. 여백사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데리가 들어가자 일러 주었다. 큰일이야. 너의 인상서가 체포문서와 함께 낙양에서 벌써 이 근처까지 와 있다. 조조는 여기로 오는 사흘 동안 몇 번이나 검문을 당했고 뒤쫓기였으므로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태연이 진궁을 인사시키고 지금 고향까지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버님은 벌써 고향에서 피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저희는 아버님의 도움을 바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조는 기운차게 웃어 보였다. 여백사는 그의 생각은 별로 묻지 않고 아무튼 이 초당은 너희들에게서 안전한 곳이야. 푹 쉬도록 해라. 나는 지금부터 고을에 가서 가만히 형편을 보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보다 안전한지 알아가지고 오겠다. 간 김에 좋은 술도 구해가지고 오마. 말하고는 나귀를 타고 나갔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눕자 금방 잠이 들었다. 얼마나 꿈속에 잠겼는지 모른다. 갑자기 조조가 벌떡 일어났다. 진궁 일어나게. 부르는 소리에 진궁도 벌떡 일어났다. 진궁 들리는가?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 말에 진궁은 가만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귀 기울였다. 집 뒤쪽에서 분명히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인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묵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 나무에 붙들어 매는 것이 좋을 걸세. 목줄기를 단번에 찌르면 되네. 그렇다면 진궁은 소름이 끼쳤다. 조조가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여백사는 고을에 가서 형편을 살피고 오겠다고 했는데 밀고를 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에 하인들에게 우리를 죽이도록 시켜놓고 자기 자신은 몰랐던 것으로 하여 뒷날 우리 아버지에게 변명을 할 속셈인 거야. 진궁, 저들에게 죽기 전에 이쪽에서 선수를 치자. 그러자 진궁은 망설였다. 그 여백사가 그런 무서운 생각을 했을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밤에 칼을 갈겠는가? 조조의 말을 듣자 진궁도 자기들을 죽이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선수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조는 칼을 뽑아들고 뛰쳐나갔다. 하는 수 없어 진궁도 뒤를 따랐다.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든 조조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의 목을 쳤다. 뒤이어 뛰어든 진궁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목을 쳤다. 비명을 지르고 달아난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마구 칼을 휘둘렀다. 순식간에 6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다시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사람들을 또 쫓아가 모조리 죽였다. 진궁은 초당 뒷마당으로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죽였는데 그때 부엌 언저리에서 시커먼 것이 신음소리를 내며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굵은 말뚝에 묶여있는 멧돼지였다. 진궁은 소리쳐서 놀랐다. 하인들이 칼을 간 것은 잡아온 멧돼지를 요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주인의 지시로 밤사이에 요리를 해서 내일 아침 두 손님의 밥상에 올릴 참이었다. 성급했다. 진국은 자기들이 성급히 생각한 것을 몹시 후회했다. 그러나 벌써 늦었다. 용서해라. 진궁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 숙였다. 진궁 빨리. 재촉하는 조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을 달리면서 진궁은 자기들이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조는 천연스럽게 말을 몰았다. 저지른 일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잊어버리게 진궁. 20리쯤 단숨에 달려 이윽고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나귀 안장에 술병을 매달고 돌아오는 여백사와 마주쳤다. 여백사는 달빛 아래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서 말했다. 길리야, 어찌된 일이냐? 왜 떠나느냐? 조조는 말을 세웠다. 아저씨,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을 재워준 것이 드러나면 아저씨네 온 식구가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궁과 의논하여 이렇게 날이 밝기 전에 멀리 달아나려는 참입니다. 아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술까지 사가지고 왔다. 집사람들에게는 돼지를 잡도록 시켜두었으니 부디 돌아가 자고 가려무나. 자, 어서. 여백사는 권했다. 그러나 조조는 이를 뿌리치고 말에 책찍질을 했다. 진궁, 가자. 아, 잠깐만. 여백사가 붙들려 했으나 벌써 조조는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진궁은 마음속으로 깊은 사과를 하며 여백사 옆을 지나갔다. 그로부터 몇 마장도 안 가서 갑자기 조조가 말고삐를 당겼다. 그렇지. 조조는 생각난 듯이 외쳤다. 진궁, 잠깐만 기다려. 어쩌시려고? 해야만 할 일이 생각났어.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하려는 걸까? 진궁은 어쩐지 불안했다.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조조는 진궁이 서 있는 옆으로 달려오더니 서둘렀다. 이제 됐다. 자, 가자. 무얼 하셨소? 여백사를 죽이고 왔어. 조조의 태연스런 대답에 진궁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뻔하지 않아. 여백사가 집에 들어가 식구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 관에 호소할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관에 보고하게 되면 당장 우리 앞에는 그물이 쳐지게 된다. 도리 없잖아. 그렇지만 당신에게 그토록 호의를 가지고 보호해 주려 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다는 것은 진궁, 큰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천하를 잡을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야. 공연히 착한 척하는 것은 금물일세. 자, 가자. 조조는 말에 채찍질했다. 뒤를 따라가는 진궁은 가슴이 무거웠다. 무참한 일이다. 이건 너무 도리에 벗어나는 짓이야. 자기가 이런 사람을 따라 나선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후회도 해보았다. 그러나 벌써 때는 늦었다. 벼슬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천하의 죄인인 조조를 따라 나서고 말았던 것이다. 날이 밝기 전 두 사람은 겨우 어느 마을에서 초라한 주막을 발견했다. 진궁이 귀가 먼 노파 한 사람만 있는 것을 알아내자 쉬어가기로 했다. 조조는 방으로 돌아가 곧 자리에 누웠다. 진궁은 말에 여물을 주고 뒤에 들어왔다. 조조는 기분 좋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진궁은 느꼈다. 이건 무서운 승려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게 된다면 아마 동탁 이상의 포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진궁은 갑작스러운 결심을 굳혔다. 그렇다. 지금 여기서 앞날의 큰 걱정을 덜어버리는 것이 천하 만민을 위하는 길이다. 진궁은 칼을 뽑아들었다. 진궁은 한 발 한 발 조조에게로 달려갔다. 용서할 수 없다. 승냥이 같은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진궁은 칼을 뽑아든 채 그대로 굳어졌다. 조조의 잠든 얼굴이 너무도 단정해 보였기 때문이다. 만일 조조의 얼굴이 그의 마음과 같이 사나워 보였다면 진궁은 아마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쳤을 것이다. 진궁은 잠시 주저하는 순간 갑자기 결심이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처음엔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고 부하로서의 예의를 지켰던 것이다. 비록 뒤늦게 그의 악독한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이 또한 배신이 아니겠는가.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취할 행동은 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른 진궁은 가만히 물러나 몸을 돌려 밖으로 나오자 말을 잡아타고 목적지도 없이 달려갔다. 조조가 눈을 뜬 것은 두어 시각 지난 뒤였다. 해는 벌써 떠올라 있었다. 진궁 거기 없나? 불러도 대답이 없기에 밖으로 나가보았으나 사람도 말도 함께 보이지 않았다. 진궁은 내가 어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버린 거겠지. 조조는 차가운 엷은 웃음을 지었다. 나를 떠나는 것은 장차 대장군으로 출세하는 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조조는 속으로 이렇게 큰 소리치고는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둘렀다. 그로부터 닷새 뒤 뒤쫓는 관병의 손을 교묘히 피해 무사히 고향에 다다랐다. 아버지 조승은 이미 그곳에 없었지만 조조는 마음속에 깊이 계획한 바가 있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조조는 곧 능란한 문장으로 편지를 적어 40리쯤 떨어진 곳에 사는 효렴 위홍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위홍은 아버지 조승과는 40년 동안 친하게 사귀어온 친구로서 하남에서 첫째가는 큰 부자였고 또 의리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옳은 일에 돈 쓰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위홍은 언제라도 좋으니 와달라는 화답을 보내왔다. 조조는 부랴부랴 말을 달려 위홍의 집으로 갔다. 조조는 위홍에게 2번 절하고 자기가 천하의 죄인이 된 이유를 들어달라고 사정했다. 위홍이 거절할 리 없었다. 조조는 힘차게 설명했다. 이제 한나라 조정에는 임금이 없고 동탁이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어린 황제를 소나기에 넣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지라 뜻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온 천하가 이를 갈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를 당해 이 조조는 힘을 다해 나라를 건지고자 하나 안타깝게도 힘이 모자라 천하의 대의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일찍부터 충의로서 널리 세상에 알려주신 분입니다. 바라옵건대 이 조조에게 약간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열과 정성이 담긴 조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위홍은 이윽고 말했다. 한 가지 묻겠네. 무엇입니까? 큰 일을 시작했다가 운이 나빠 실패했을 때 처신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묻고 위홍은 조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조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조조는 한두 차례 싸움에 패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멸망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참으로 말이 장하다. 위용은 그 자리에서 조조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쓸 것을 약속했다. 조조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곧 자기는 황제의 비밀 조서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곳이라는 거짓 경문을 지어 사방으로 보내고 소문을 퍼뜨렸다. 위홍도 곧 또 의병을 모으는 데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하남 으뜸 가는 부호가 명문 조시집 마다들의 뜻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자 혈기 있고 뜻 있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다. 위홍의 집 대문 앞에 높이 세운 충의라는 두 글자를 쓴 흰 깃발은 젊은이들의 피를 들끓게 만들었다. 자, 이로써 삼국지병법 1편 유비구의 11번째 시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 삼국지병법서에는 이제 경영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통솔, 활로라는 제목으로 삼국지병법의 실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11번째 시간이면은 한 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시간에는 삼국지 병법을 경영에 접목시키는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권당 12번 정도 하면은 한 권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으로 해서 짱가몽이 책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자가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